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잽도 안 되는 후진국이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중국의 밀항에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 사는 한국이라면서 왜 한류 열풍이 부는 거죠? 영국 최고의 방송사인 BBC에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한 강연장에서는 언성 높은 욕설 발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국인 박사가 외국인 시민들을 향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말 그대로 노숙자의 나라인데 왜 그걸 모르냐며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색을 하며 던지는 외국인 시민의 일침에 중국 박사는 순간 넋이 나가 벙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방송국에서 방송 PC로 일하는 베이지입니다. 해외여행 봉사활동 등 경험을 쌓아왔던 저는 한국에서의 영감을 통해 한국에 대해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처음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한국이 떠오르는 새로운 선진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도시, 인프라를 갖춘 나라인 줄 모르고 그저 한국인들에게 선진국의 위대함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떠났었는데 막상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희 도움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부유함에 극에 달해 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공원에서의 무료 와이파이나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한국인들의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생활마저도 저에게 영국의 상위 1% 사람들을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사실 한국에 가기 전체주의 중국인 동료들은 국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부유한 나라 중국이 아닌 가난한 한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한 거짓 발언과 다름이 없었고 실제로 한국 다음 방문한 중국은 중국인 동료들의 말과는 다르게 중국 공항에서부터 노숙자의 나라 그 자체였어요.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기존의 생각들을 다시 생각하며 특별 강연 국가를 정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꿨고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말을 하면 그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정정해주며 한 나라 한국이 아닌 가난한 노숙자의 나라 중국으로의 국제 봉사활동을 떠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기괴한 일을 강의 중 겪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강의를 통해 저는 이제야 다른 동료들에게 중국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빈곤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강의에 제일 먼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지도하는 중국인 박사님이 첫 입을 열자마자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박사님께서는 뜬금없이 현재의 중국은 도움 자체가 필요 없는 부유한 나라라는 거짓의 발언과 함께 오히려 시민들이 2천만 명 노숙자의 나라인 한국으로 봉사활동을 가야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중국 박사님은 제가 겪은 중국의 실체와 한국의 실체를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현재 한국은 길거리에 노숙자가 너무 많아 차량 통행마저 어렵다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은 현재 너무 부유하고 노숙자라는 계급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만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은 부유함을 넘어서서 초고도 부유층을 생성 중이고 평균적인 월급 또한 3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 1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무려 3배 이상의 삶의 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수의 노숙자가 생겨났는데요. 추정되는 노숙자의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노숙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통해 한국의 길거리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나 도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노숙자가 길거리 전체에 깔려 있고 이들은 하나의 텐트촌 마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노숙자들은 그 본질에서 다른 나라의 노숙자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노숙자라고 했죠.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월급이 1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강제적인 노숙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즉, 지금의 한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가난한 망국이라 태어나자마자 노숙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노숙자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이유이죠. 제가 태어난 부유국가 중국에도 물론 매우 소수의 노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때로는 범죄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가난해서 노숙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미국보다 부유한 나라이고 중국의 노숙자들은 한 달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일자리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월급이 120만 원이죠. 자연스럽게 중국의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만약 한국으로 이민이나 여행을 간다면 최상위 계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외국인 시민들의 발언들을 보면 한국을 전혀 모르거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에 대해 선동이라도 당한 듯. 한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고 살기 좋은 효율성의 나라라며 한국을 끝도 없이 찬양하고 있죠.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살기 좋은 한국의 방송사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미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 이 방송사도 사실상 지금은 대학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깡통 기관입니다. 방송사 내부에는 외부의 노숙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그룹을 만들어 술을 마시거나 방송사 공원 비둘기에게 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젊은 방송사 노숙자들마저 만들어내고 있죠. 방송사에 다닐 돈이 없는 젊은 한국인 시민들마저도 방송사 입학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입학 기분이라도 느끼기 위해 무단으로 학교를 침입해 젊은 노숙자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노숙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지 외국인 시민들은 오히려 중국이 세계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나라라며 뜬금없이 중국으로 국제봉사활동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 중국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무려 한국인들이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는 월급을 저희 중국인들은 단 하루 만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살기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라고 선동을 당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오늘부터 한국으로 국제봉사활동을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다른 세계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곧바로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해 굶어 죽는 나라예요. 그리고 더는 한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국의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달려들어 여러분의 금품을 훔쳐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노숙자의 나라예요. 중국 박사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계속해서 한국은 노숙자의 나라라며 절대 한국을 가면 안 된다고 했고 모습은 흡사기괴한 한 인간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실제로 경험했던 저로서는 중국 박사님의 말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강연장의 시민들은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는 사실에 뭔가 생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소수의 시민들이기는 했으나 이들은 중국 박사의 말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았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중국이야말로 노숙자의 나라인 것은 물론 공항 출구로 나가자마자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중국인 노숙자 무리에게 도난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기에 중국 박사의 선동 거짓말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박사님의 발언에 반박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강연장에 있던 한 시민이 먼저 일어나 중국 박사가 있는 단상으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박사는 다가오는 외국인 시민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외국인 시민은 중국 박사의 말은 모두 무시하고 그저 묵묵히 단상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도착한 그는 중국 박사의 노트북 마우스를 잡더니 매우 충격적인 행동과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길거리의 라이브 모습입니다. 모두 잘 보이시나요? 제 발언에 증거를 더하기 위해 박사님의 노트북을 잠시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사 강의의 특성상 모든 시민은
강의 시간 중 정당한 반박이나 질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 행동은 그것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은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중국의 노숙자 도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상당히 화가 난 듯한 외국인 시민은 중국에 존재하는 노숙자의 도시화면 로드뷰를 라이브로 보여주며 박사에게 팩트 질문을 던졌고 중국에는 이처럼 집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빈민촌 도시가 300개 이상 존재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부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외국인 시민의 역관광 일침에 중국 박사는 크게 당황한 듯 말을 버벅거리며 당장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고 이는 영락없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는 세뇌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외국인 시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현재 중국 통계청의 자료로는 중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노숙자만 1,000만 명 이상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심지어 노숙자들의 범죄 발생률도 중국의 경우 1년에 30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도시들이 노숙자의 마을과 다름이 없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수준의 노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소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들 또한 한국 자체가 너무나 부유하고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노숙자의 수가 현저히 적고 설령 노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을 돕기 위해 정부 기관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정부기관 역할조차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아까부터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며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전 세계에 국제봉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후진국의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박사님께서는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선동을 하시는 걸까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박사님뿐만이 아닌 최근 중국 박사나 시민들의 강의 참석 태도를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모습을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실제적인 한국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중국의 실체를 그저 한국으로만 단어를 바꿔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열등감의 한 종류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박사님께서도 중국의 노숙자 숫자가 25년도가 되는 순간 4천만 명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통계를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중국은 물론 막대한 인구 생산 기반으로 국가 예산이 풍족한 시기가 있기도 했으나 그것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AI 발전 기술로 고연봉의 사업들이 국가적 단위로 성장하고 있을 그 시기에 중국은 그 어떤 2차 성장도 이뤄내지 못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인들은 평균적인 월급이 대기업에 가더라도 50만 원, 그 밑에 공무원이나 보통의 비율로 들어가면 2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가난한 월급을 직접 인증하는 가난 챌린지라는 사회적 운동마저 유행을 타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중국의 젊은 청년들 월급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 그대로 젊은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가보더라도 대기업 근처의 길거리에서 정장을 입고 노숙을 하는 젊은 중국인 노숙자, 청년들을 매우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자동으로 노숙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그 자체적으로 노숙자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며 이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나 개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박사님과 같은 해외 활동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라이벌 국가인 한국이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라며 선동작전을 내리고 있죠. 실제로 한 중국 박사의 폭로로 인해 중국 정부는 24년도에만 3,000명 이상의 박사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비하 강의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에는
아직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이 사실을 믿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고요? 현재 한국은 한국 그 자체만으로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며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IT 기술 개발의 발달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에서는 확정적인 취업이 가능했죠.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취업하는 순간 무조건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중국인들이 사람잡게 살지 못할 때 한국에서는 매우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그 증거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한국은 22년도부터 노숙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국가정보 일자리를 통해 중국의 대기업 직장인들보다 높은 월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로 중국과 한국의 국가적 부유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말인데요. 아마 지금 덜덜 떨고 있는 박사님도 한국으로 가는 순간 바로 노숙자 신세와 다름없는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다 보니 아직도 박사님이 노숙자이자 가난한 민폐국가 중국에서 비리작전을 명령받고 외부 출장을 다니고 있는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박사님에게 묻고 싶네요. 혹시 박사님은 중국에서 월급을 얼마 받고 계신가요? 박사님이 그렇게나 혐오하는 노숙자의 나라. 한국은 노숙자들이 벌써 박사님의 월급을 뛰어넘은 국가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민들도 중국과 한국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저러한 박사의 거짓말 한마디에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화면이 중국 노숙자의 길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박사님이 정말 부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월급이 얼만지 말해보세요. 아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보다 월급이 적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한국으로 가면 바로 노숙자 계급이에요. 외국인 시민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반박에 중국 박사는 식은땀까지 흘립니다.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1차원적인 답변만을 내놓았고 중국의 노숙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자신 또한 그건 처음 알았다며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강연장의 시민들은 중국 박사의 모든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노숙자의 나라는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네라며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강연장에 몇몇 있던 중국인 시민들은 중국은 노숙자의 나라가 아니라며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시민이 직접 보여준 한국과 중국의 임금 통계 자료. 비교는 숫자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서 같은 아시아의 나라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한국은 미국 그 이상의 삶의 질 수치와 임금 수치를 보였기에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연장에 있던 한 중국 시민이 강단에 있던 외국인 시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열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민은 한국은 노숙자가 훨씬 더 많은 통계 수치이지만 정부가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자료를 인터넷에 뿌린 것이라고 했고 중국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민족들이라 투명하게 공개되어 한국과 비교가 된다는 변명을 내놓았던 것인데요. 중국 시민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신도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을 한국인의 연봉 이상 받는데 이게 어떻게 노숙자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냐며 폭소 터질 만한 반박을 내질렀고 중국 시민의 월급 발언에 강연장은 웃음소리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한국인의 시급보다 작은 월급에 만족하는 가난한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을 뿐더러 아직도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부유함 차이를 깨닫지 못한 그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시민은 강연장의 조롱성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뜬금없이 한국은 그래봐야 중국의 속국이기에 한국인들이 벌어들이는 부유한 월급들은 전부 중국인들의 생활자금으로 쓰인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중국이 몇 천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상식적으로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노숙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 외국인 시민이 보여준 모든 자료는 전부 거짓입니다.
오히려 1,000만 명의 노숙자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 믿어지겠지만 중국의 통계 자료는 전부 거짓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인들은 꿈도 못 꾸는 월급을 벌고 있고 이건 중국에서 매우 충분한 생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사람들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부터 저희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노숙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저희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최상위 계층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속국 한국인들은 최상위국 사람들인 중국인이 오면 무조건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 하고 속국인들의 돈을 모아 저희 중국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법적 규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가면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노숙자들은 굳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노숙자로 살아도 한국인들의 1%보다 잘 사니까 당연한 선택이겠죠. 저 외국인 시민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를 제발 좀 믿어주세요. 중국 시민은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중국은 노숙자가 없다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해명을 했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직접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중국인들에게 악감정은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자의 모습들과 마찬가지였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꿈꾸고 있는 부유한 선진국. 한국을 깎아내리고 속국이라고 하는 모습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입을 열자마자 중국 박사와 시민들은 불이 나게 강연장을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서 푼돈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요.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에서는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중국에서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월급 10만 원과는 20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물론 당신이 10만 원으로 중국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중국의 물가나 생활 방식은 한국보다 20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경제 선진국 위치에 놓여 있고 자연스럽게 그 국가의 물가 또한 선진국 수준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가 박살나지 않았나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1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 월급 정도면 옷을 한 벌 사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부유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1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현재 중국이 왜 아프리카 난민들의 생활 수준과 다름없는 후진국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당신의 모습이 노숙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물을 아껴 쓰자는 사회적 운동도 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외곽도시. 중국인들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 몸을 씻거나 식수로 사용하는 기괴함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조차 따뜻한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소수의 불법 체류 노숙자.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알게 되자 따뜻한 물을 물통에 담아가며 기생충과 다름없는 생활 방식을 보이고 있죠. 당신들이야말로 한국의 기생충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중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해봐야 타격도 없을 뿐더러 이미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동경의 국가예요. 중국은 안중에도 없는 기생충의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한 여성이 전해온 사연입니다. 그 사건을 겪은 그날 이후 그녀는 생각한 것들이 모두 다 무너뜨려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는 한국에 온 이후 익숙했던 것들이 모두 낯설어져 버렸다며 이젠 다시 자신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한국 탓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이렇게 한국 때문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라고 해요. 현재 20살이고 지금 메이크업 회사에서 조수로 일을 하며 메이크업을 배우고 밤에는 투잡을 뛰며 생활을 하고 있는 통통 튀는 20대입니다. 스위스 출신이고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어는 너무 서툴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단어만 아니면 꽤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자들은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가 많이 트이게 된 것 같아요. 아, 저희 투잡은 뭐냐고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직업부터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메이크업이라는 직업을 꿈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해요. 메이크업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아무런 의학적인 도움 없이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메이크업이 정말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마법이 없다고들 하지만 화장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소리는 아마 못하실걸요. 마법에 가까울 테니까. 말이에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유난히 탈이 잘 나고 빈혈도 심했으며 특히 피부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아토피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해서 남들이 먹는 것보다 더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어릴 때 잘 모르고 잘 때 손톱으로 긁은 상처가 얼굴에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그걸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 아직 수술은 이르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13살이 되면서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저희 흉터가 더 싫어졌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흉측해졌는데도 부모님은 괜찮다고 다독여주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실제로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메이크업으로 제 상처를 가려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메이크업이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며 미술을 하길 권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저도 참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공주 옷에 색칠을 하는 게 아주 흥미로웠죠. 그러다가 얼굴에 칠하는 게 재미있어졌고 점점 종이가 아닌 인형에 칠을 해보고 싶었고 인형의 연습을 하다가 사람 얼굴에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스위스는 그렇게 메이크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의 로망의 1순위는 꼭 대한민국 서울이어야 했습니다. 청담동 메이크업샵에 들어가 직원이 되는 날을 꿈꾸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이미 유명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그뿐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들까지 아주 유명해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을 쓴다고 하면 오제 좀 사나 본데. 제 좀 돈 쓰는데 식으로 자신을 가꾸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국 제품을 쓴다고 생각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뷰티 쪽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저는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고 저마다 꿈을 가질 때도 오로지 한 길만을 원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행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어리석은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들었는데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냐고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빠른 것만 좋아하고 너무 바쁜 삶을 사느라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해줄 것 같냐는 비관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곳에 취업해 사는 게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제 친구들도 K-팝 팬이 많았지만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스위스에 비해서 딱 봐도 너무 잘 살아 보이고 최첨단이어 보였거든요. 제가 태어난 동네는 스위스에서도 카주비에르즈 돌리라는 중부 루블린주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도시이긴 했지만 뭐 서울에 비해서는 도시라고 표현하기 애매한 곳이었죠. 제가 자란 동네는 브리스툴라라는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세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건축물도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서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풍경으로 유명해서 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주로 관광이나 예술 활동에 중점을 두는 곳이라 저의 친언니도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도 채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우리 동네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갤러리 같은 것은 있지만 최첨단 기술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지는 않은 곳이었어요. 학교도 그리 많지 않아서 친구들도 언니도 우리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학교를 가야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소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허황된 꿈을 꾼다며 혀를 끌끌 차곤 하셨죠. 그래도 저는 결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독학으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나마 유튜브를 보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익혔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화장법에 대해 익히며 저 나름대로 한국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 무료로 한국어 수강을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간단한 기초 대화 정도는 습득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고등학교가 돼서도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답답해하셨죠. 언니는 탄탄대로로 성장하는 데 반해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 대회가 열렸습니다. 메이크업 대회를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 혼자 준비하는 일은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집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기는 탄탄했습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이었던 기본적인 피부 준비 컨투어링이나 기법을 숙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완벽히 숙지했고 피부학이나 색채학은 책을 구매해 집에서 연습을 해보며 익혔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다. 모든 메이크업의 최신 트렌드 능거에 한국에 맞춰져 있었죠. 예전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따라간다고 봤다면 이제는 한국 스타일을 오히려 미국 스타일에 맞춰 재해석해 사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식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해 친구들의 얼굴에 다양한 스타일의 메이크업 작업을 통해 사진으로 남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됐죠. 대회에 나간 날 아쉽게도 본선에서 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긴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람이 많으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있어서 손이 떨려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한국분이었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유명한 한국 메이크업 회사의 소속인 걸 알았죠. 그분은 저의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에 오게 되면 한번 들리겠냐며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저에게 다 좋은데 실전이 없다. 보니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어렵겠지만 혹시나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네자마자 어머니는 그 명함을 박박 찢어버리셨습니다.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내가 한국에 가서 뭘 하게 거긴 위험해. 너 같은 어린 여자. 혼자서는 더욱더 절대 안 된다. 알겠니? 그날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틀어박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곤 결심했죠. 제 결심이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보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한국을 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고 한국을 갈 비행기 표와 가서 지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죠. 어머니에게 20살이 넘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근처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예술관에서 사람들 얼굴에 페인팅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갈 준비를 위해 커뮤니티에 들어가 한국을 가는 과정에 대해 묻고 또 물었죠. 그러다 저보다 3살 많았던 써니가 스위스 출신으로 한국에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써니는 현재는 대구에 머물고 있는데 곧 서울로 갈 예정이라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3-4달 정도만 있으면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채 그렇게 써니와 함께 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끊었고 드디어 한국에 갈 준비를 다 마쳤어요. 저녁 시간 부모님에게 저는 통보하듯 말해버렸습니다. 너는 몸도 안 좋은 데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 그러니. 내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애긴 하니 부모님은 완강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닌지 맞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모두가 반대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어요. 부모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긴 했지만 걱정뿐이셨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한숨 소리로 가득 채웠으니까요. 언니는 저에게 너 진짜 철없다. 너 때문에 부모님도 모두가 걱정만 하잖아. 매일 쓰디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 꿈 하나 이루겠다고 한국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을 마쳤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였는데 꽤나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싼 항공편을 찾다 보니 갈아타고 여러 항공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직항은 너무 비쌌으니까요. 공항에 내리면 써니가 서 있을 거라고 말해서 저는 처음 써니를 보는 설렘도 있었고 서울에 곧 도착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힘차게 한국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가장 첫 느낌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냄새였어요. 신기하게도 냄새가 전혀 달랐죠. 공기가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쾌하고 뭔가 상당히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절차에 실수 하나 없이 한국에서의 수속을 마쳤습니다. 역시 봐온 대로 사람들 말처럼 한국에서의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더군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 공항을 경유하고 우리나라 공항에서 탈 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질 못했는데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하다니 신기하고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더 잘해내는 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쓰여있는 종이를 보니 그녀가 분명했어요. 저는 외쳤죠. 써니. 써니도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써니에게 한국 공항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신나서 마구 떠들었어요. 그러자 써니는 한국은 아직 놀라기엔 멀었다며 저희 짐을 들어 도와주더라고요. 공항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물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럼 공항철도를 타고 가자고 말하더군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바로 이어진 역으로 향했습니다. 써니는 가는 직통열차가 있다고 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엄청 큰 공항 규모에 두리번거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길을 잃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던져가며 금세 역 안에 도착했죠. 내려가자 논스톱으로 40분 만에 간다는 안내판이 쓰인 걸 발견했습니다. 큰 짐을 들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개찰구부터 열차를 타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신기하기만 한전은 계속해서 연신 감탄만을 했던 것 같아요. 개찰구는 입장 10분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정말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잠시 들렀는데 화장실도 말도 안 되게 깔끔해서 저는 한국 진짜 미쳤다고. 호텔같이 깨끗한 이곳에 교통시설이 많냐면서 계속 웃음이 새어나왔죠. 자꾸만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열차를 탑승하자 넓은 좌석과 짐을 두는 곳이 따로 되어 있었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써니는 한국에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누가 짐을 가져가지 않을까? 짐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고개를 돌려 확인하게 됐어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서울로 들어가 보니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높고 큰 건물들의 연속이었어요. 스위스는 서울과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낮은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서울의 모습을 보자 제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는 게 실감나면서 왠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일에 한 발 다가선 기분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이 지내기로 한 곳은 서울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이 작긴 했어도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숙소였죠. 바로 앞에는 소방서와 경찰서도 보여서 그게 마치 저희를 지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은 써니가 함께 서울을 구경시켜주며 버스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지하철을 쉽게 타는 방법, 지도를 찾고 찾아가는 방법 등을 알려줬습니다. 특히 필요한 건 바로 새벽 배송이라는 걸 통해 시키는데 말도 안 되게 주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지금 미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흥분됐어요. 써니가 출근을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저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들고 청담역을 찾아가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써니 없이 처음으로 서울을 나서는 거였어요. 그간 써니 없이 집 앞 편의점 정도는 방문해 본 적 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홀로 역에 방문하는 게 처음이라 무척이나 떨렸죠. 그날 포트폴리오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면접도 봐야 하기 때문에 써니와 한국어로 연습하고 또 연습을 매진하느라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는 긴장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해 3번 환승을 하면 된다는 걸 몇 번을 숙지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인터넷이 끊길 걱정이 없으니 계속해서 모르면 검색해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한국 지하철은 정말 타면서도 탄성을 부를 만큼 좋더군요. 너클 놓으며 건대 입구 내부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단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곤 우르르 갑자기 물밀듯 튀어나왔어요. 그러곤 제가 있는 계단으로 동시에 몰려왔죠. 순간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순간 핑 또 머리가 돌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 생긴 증상이란 걸 알았죠. 난간을 잡고 버티려는데 포트폴리오가 떨어지는 걸 주우려다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대신 쓰러지는 그 잠깐의 사이야 거의 다 왔는데 이럴 순 없어 제발 제 발 속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걱정 어린 어머니의 눈빛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얼굴이 모두 다 떠올랐습니다. 유럽권에서는 여자 혼자 이런 공간에 쓰러지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가 가진 걸 다 탈탈 털리고 몸은 무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제발 몸은 무사하기를 포트폴리오도 무사하기를 그 와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잠시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살짝 떠봤는데 깜깜한 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모두의 말이 맞았어. 나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새어나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는 저희 소리를 들었는지 누가 문을 확 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을 웅크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을 연 사람은 지하철 역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 옆에 한국인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긴 지하철 사무실 내 한켠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그녀들은 건대 학생인데 그들은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지는 저를 남성이 받아주어 다행히 다친 곳도 하나 없었고 그녀들은 다 흩뿌려진 저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주워 깨끗하게 닦아서 모아주기까지 했더군요. 구급대를 부를까 하다가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불법 체류를 할 수도 있을까? 와 기다려주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안도감과 감사함에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써니도 놀래서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저에게 병원을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써니와 이야기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연락처라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개인정보라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써니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가 쓰러질 뻔했던 곳에 함께 가봤는데요. 그곳은 정말 가파르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뇌진탕이나 큰일이 정말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아찔해했습니다. 결국 써니와 저는 한국 병원에 가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남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가기로 한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드렸고 다음에 가기로 말씀드렸죠. 한국의 병원에서도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검사도 하더니 결과까지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외국인 전용 서비스로 저에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빈혈 증세가 심각하고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 꼭 나중에 병원에 내원해보라고 제안해 주셨죠.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른 나라에 와서 많이 놀랐겠다면서 진심으로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소지품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지갑에 현금도 많이 뽑아들고 있었는데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먼지까지 다 털어놓은 걸 보고선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을 한 이유는 특별한 사연이 있긴 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베른이라는 곳인데 하이킹과 산악자전거,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대표적인 여행지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부모님은 가족 여행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위스는 현금을 많이 써서 그때 상당한 현금을 인출해서 갔었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언니는 대학교 겨울방학이었죠. 그때는 겨울이라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레저를 즐기고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가려고 했습니다. 언니는 새로 산 아이패드와 제 휴대폰 그리고 저희의 전 재산이 있던 현금 모두 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어머니는 불안하시다며 현금 중 일부는 가지고 타셨죠. 그런데 혈압이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셨고 갑자기 아버지의 약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꺼내기 위해 캐비닛을 열어본 순간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라커는 모두 텅 비어 있었고 리조트 측에서는 CCTV가 고장나 별 수 없다는 말만 했죠. 다행히 응급대원들로 인해 아버지는 무사하셨지만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그러게 그걸 왜 다 거기에 둔 거냐며 우리를 멍청하다고 취급했거든요. 건강에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매섭게 느껴지던 사람들의 싸늘한 태도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살아보지도 않았던 이 낯선 나라에서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호의를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경험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사실을 몽땅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내년에는 꼭 한국에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던 그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주에 바로 면접을 봐서 한국의 메이크업 샵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손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특유의 감각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겠죠. 샵은 요새 K-뷰티를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손님들 예약이 넘쳐나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 샵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제 투잡 두 번째 직업이 사실 한국으로 저처럼 취업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멘토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운영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요새 안달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한국 아티스트들을 보며 꿈을 키웠던 것처럼 나중엔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을지도 않을까요? 부모님이 오시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신이 나 미치겠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한국을 한번 오시고 다시 스위스에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은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할 줄 모른다. 프랑스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을 통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며 아주 어릴 때 배운 게 평생을 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속담으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여기 한국에 와서 오랜 기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걸 한국으로 인해 고치게 된 이야기를 전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선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급기야 그녀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전하며 모두에게 충격을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스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근무하는 프랑스 국적의 한국 거주인입니다. 이전에는 최첨단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독일의 한 회사에서 일을 했고 3년간 근무를 하다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강력하게 추천하면서부터 늘 한국의 삶에 대해 꿈꿨고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오게 돼서 이렇게 잡게 덜컥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일했던 곳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죠. 하지만 제가 서울에 근무를 하지 않고
대전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기업의 복지가 상당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이직을 제안받았을 때 여러 기업을 보긴 했는데 서울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딱 눈에 띄었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휴게실 회의실 전용 사옥이나 정원 유니폼 같은 건 당연하며 창립 기념일에도 쉬고 우리 사원증이 있으면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급여 제도는 성과급도 있고 톡옵션도 있습니다. 가족 수당도 있죠. 상당히 가족 친화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매해 건강검진은 물론 의료비가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체력 단련실도 있고 자녀 학비도 전체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 회사는 나노신소재에 관련한 화학제품 회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전 세계 각종 승인을 담당하는 일을 관련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는 거의 매주 가요. 대전에 살고 서울에 살고 그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서울은 도로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안 막히면 2시간 정도 드라이브 삼아 오면 되고 KTX를 타고 오면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딱 도착해 있으니까 저에겐 이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한국의 모든 생활이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그중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매주 서울을 달려가는 이유도 다 그녀 때문이었죠.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는 원무가 직원이었는데 회사 지정 병원에 서류를 내러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갔던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 병원은 정말 너무 커서 아마 제 고향 친구들이 병원이라고 하면 놀랄 정도일 거예요. 프랑스에는 대부분 그렇게 큰 건물은 없거든요. 병원이 한국처럼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의 모습을 가진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요. 아무튼 그 병원에서 저는 그녀와 운명 같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볼일을 끝내고 출출해서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한 빵과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싶었어요. 바로 또 회사로 가봐야 해서 조금 다급한 마음이었죠. 딱 계산을 하려고 고른 제품과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계산대에 내려놓는 순간 다른 손이 휙 하고 들어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와 제가 계산하는 타이밍이 겹쳐버린 거죠. 저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먼저 하시라고 내려놓은 제 소지품을 챙겨 뒤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계산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시간을 확인하려고 꺼낸 휴대폰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저희 휴대폰이 아니었죠. 분명히 같은 기종의 같은 컬러였지만 배경화면이 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와치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바로 내려가야 하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중요한 승인 절차가 있어서 꼭 제가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었거든요. 저는 창피하게도 저희 한국 휴대폰 번호를 외우지 못한 상태라 도저히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발 지금 내가 가진 전화에 전화가 걸려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로비에서 초조하게 두 손으로 꽉 휴대폰을 움켜잡으며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이제 출발해야 할 때가 되고 말았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딱 뒤돌아가려는데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로비에서 다시 휴대폰을 바꾸기로 했죠. 헐레벌떡 저 멀리서 뛰어오는 여자는 바로 아까 그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이었습니다. 아까 계산할 때 휴대폰이 바뀐 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늦었는데도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뛰어오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저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어요. 연진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미안하다며 다음 주에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하곤 다시 대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 연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착을 한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고 밥을 먹었나 물었고 우리의 첫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의 원무과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었어요. 외국인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도 아주 능통해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저는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혹시 만나는 남자친구나 결혼하셨나요? 연지는 웃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거든요라며 첫 식사 자리에서 그녀에게 고백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연지는 이혼한 상태였어요.
1년 정도를 살다가 헤어졌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그녀를 좋아해도 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데이트는 매주 시작되어 1년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연진의 존재를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돌싱이라고 하나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아무튼 이혼한 여자와 총각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러기도 하던데. 유럽권에서는 그런 건 전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결혼의 유무는 지금만 혼자라면 상관없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전화할 때마다 그녀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뭔가 결혼을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예상은 정말 적중하셨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연진과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와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게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더 오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진은 한 번의 결혼이면 충분하다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야 했습니다. 실례인 걸 알지만 저는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녀를 붙잡을 수 있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번을 계속 진심으로 물어보는 저에게 연진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왜 결혼 생각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다른 분들이었다며 종교도 달라서 연진의 종교를 다니지 말라며 심지어 믿지 못하게 했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에셋은 낳아야 한다며 그녀를 마치 인형처럼 푸시했다고 했어요. 듣는데 제가 더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군요. 저는 연진에게 우리 부모님을 그럼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잘 타일렀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연진도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을 한국에 오시라고 하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독일에 취업해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거나 효도를 하지 못했고 가끔 돈을 붙이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먼 한국까지 와서 살다 보니 부모님이 필요하신 순간에는 제가 늘 함께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긴 하지만 아직 학생이라 제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한국에 와서 더 부모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도 가족적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효라고 불리는 걸 특별히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라고 여겨지는 걸 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한국 생활을 하며 친해진 친구들 일상생활에서도 느꼈죠. 한국은 정말 효의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키워주신 돌봄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존경하는 태도와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서양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작게 하지는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그 눈빛 일상의 행동 안에 모든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효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고 사회적인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을 더 예의 있고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더 개개인 나에 대한 중요도만 높아지는 데 반해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효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더군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 돈다발이 계속 나오는 케이크나 꽃다발을 선물한다던가 첫 월급은 빨간 내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챙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 저는 너무 저만을 생각해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진이 부모님에게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제 스스로를 더 반성하게 했죠. 연진은 부모님의 병원도 같이 가고 보험 처리도 돕고 하다 못해 영화 예매까지 도와주는 착한 딸이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뭘 하시던 서로 그런 것에 관해서는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연진이 저희 많은 면을 변화시킨 거죠. 제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할 때부터 어머니는 얼굴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편두통까지 한참을 호소하셨어요. 그 이후로 통화를 하실 때도 병원에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가시질 않고 원인을 모를 고통에 힘들어하시곤 했어요. 그러고 곧 나아질 테니 걱정 말라고 저희 걱정을 일축시키시곤 했죠. 저도 참 못난 게 그럴 때마다 어떡해요. 병원에 가보세요라는 말만 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했던 거죠. 그런데 연진이 부모님을 챙기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만 혼자 한국에서 건강에 대해 관리하는 스스로를 보며 미안하고 죄송해서 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모든 지원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얼마 전 영상통화로 본 어머니의 얼굴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야위셨기에 빨리 한국으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겠다. 결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연진에게 이런 상황들을 말했고 연진은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놀라주며 얼른 우리 병원으로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 빨리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수락해줬어요. 연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천사 같은 연진과 부모님이 어서 빨리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시기로 한 날 그 무엇보다도 떨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에 선택한 사람 모두 부모님에게 처음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런 두근거림이었던 것 같아요. 게이트가 열리고 부모님이 저 멀리 보이자마자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데 오래 걸렸다는 죄송함과 반가움 그 와중에 야위어버린 어머니의 얼굴까지 말이에요. 요즘 특히 바쁘다고 신경을 못 썼던 날들의 미안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님과 반가움에 포옹을 하고 정식으로 연진을 소개했습니다. 연진은 프랑스의 전통 문화 중에 여자에게 꽃 선물을 하는 게 있다는 걸 배워왔다면서 꽃다발을 준비해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표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긴 비행시간이 힘드셔서 그랬을 거라 짐작했어요. 배고프실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드라이브하며 구경시켜드리고 우린 삼청동에 위치한 멋진 한정식 코스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삼청각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갖춘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왕실의 정자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하다가 1972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연진은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이곳은 전통 한옥, 건축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져 한국의 고유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 전통 음식 삼청각은 전통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해 건강하고 맛있는 제철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한식 메뉴를 부모님이 맛보실 수 있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이런 기특한 생각은 모두 다연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어요. 삼청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을 보시며 부모님은 한국의 멋진 풍경과 다채로운 매력에 계속해서 기쁜 얼굴을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 정말 기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건강검진을 예약해둬서 얼른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해야 했기에 그 집에서도 가장 비싼 코스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제대로 씹지도 못하시고 사진으로만 계속 촬영을 하셨어요. 엄마 뭐 하세요? 얼른 드세요.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다는 저에게 엄마는 턱 때문에 요즘 음식을 도통 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몰라보게 야윈 얼굴이 되신 거라고 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전체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나고 같이 남산을 보러 가자는 부모님의 의견에 연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치과 진료를 위해 가야 해서 내일 봐야 했는데요. 연진은 부모님에게 병원에 가봐야 해서 내일 뵈요라며 인사를 했고 저는 연진을 배웅하고 부모님과 서울 나들이를 이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얼굴이 그 이후로부터 엄청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어요. 남산에 가서도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하셨고 호텔에 도착하셨을 때도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게 누가 봐도 티가 났죠. 그러면서 연진은 병원에 간 게 진짜야 라며 연진에 대해서만 자꾸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설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명 시집살이 같은 걸 하시려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연진이 시어른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었던 저는 이건 애초부터 반드시 잡고 가야 할 문제라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아빠, 엄마 연진에 대해 할 말 있으면 숨기지 말고 빨리 하세요. 부모님은 아니라고 말하셨지만 제 눈을 속이실 순 없죠. 저의 최근에 결국 부모님은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연진이 그 아이 어디 많이 아픈 애니?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감기 정도 걸리는 가벼운 질병 정도로 병원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병원이 많지도 않고요. 게다가 연진이 엄마에게 선물한 꽃다발은 10송이였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꽃을 선물할 때는 홀수개를 주는 것이 예의거든요. 짝수는 장례식이나 슬픈 자리 죽은 사람에게 준다고 여겨지죠. 어머니는 문화적인 차이에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병원까지 간다고 하니 아들이 선택해서 처음 보여준 여자가 혹시나 상처를 주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올라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제야 오해를 풀며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프랑스의 꽃 선물이나 한국에서의 병원을 가는 문화 같은 것들도 결국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국은 정말 골목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시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결코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는 정말 조금만 둘러보면 어떤 병원이든 10분 거리에 하나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죠. 편의점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그럴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나 유럽권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아파 보이는 사람. 아니면 병원에 잘 가지 않는 편인데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는 그건 오해라고 한국 병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는 사설병원은 아주 적고 거의 공공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합니다. 국립건강기금을 통한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지 않으면 상당히 비싼 금액을 줘야 하거든요. 물론 저걸 쓰더라도 한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비싼 비용이 들긴 하지만요. 프랑스의 시스템은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예약을 하고 한번 의사를 만나기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한 명당 보는 환자의 수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거든요. 뭐 이런 문제로 현재 한국에서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 한국이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 모두 생활을 해본 저로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의료기술이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한국은 사설병원만 3,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왜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한국은 병원 서비스도 아주 친절하고 편리하죠. 모든 경제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프랑스는 한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이런 점이 적응하기 힘들기도 했어요. 프랑스의 공공의료보험기관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하며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세금은 자동적으로 납부됩니다. 이 공공보험을 통해 병원 방문 진료, 필수 의약품, 긴급 의료 서비스 등이 커버되는데요. 공공의료보험 외에도 사설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많다면 말이죠. 즉 돈이 많을수록 더 빨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일찍 온 사람 예약한 순서대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진 보험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의료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경우 아주 긴 대기 시간이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설보험을 선택할 만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별 방법이 없죠.
프랑스의 국민들은 대부분 3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사설보험까지 더 내게 되면 그 금액이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으로 향해 부모님의 모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담스러우셔서 받지 못하셨던 MRI까지 전부 다 받았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모두 다 지원이 나오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부담해야 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국 병원 검진 시스템에도 놀라셨지만 최첨단 의료 로봇을 사용해 검사를 하는 방식을 보면서 한국은 프랑스와 달라도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며 연신 감탄을 하셨습니다. 우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얼굴 통증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3년을 가까이 프랑스에서 병원을 다녔지만 고치는데 쉽지 않아 늘 진통제를 달고 사셨다고 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 의료진들은 단박에 그 원인을 파악했다며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솔직히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 뇌종양이나 심각한 질병이면 어떡할지 많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제발 부디 엄마의 건강을 기도하며 의사 선생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여태까지 아픈 이유는 신경과가 아니라 치과로 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치아 구조상 현재 부정교합과 비대칭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 그게 머리까지 진통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치과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죠. 엄마는 프랑스에서도 치과에 가본 적 있고 신경치료를 해봤지만 증상 완화가 되질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치과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시더니 우선 어머니 통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신경치료를 뿌리 끝까지 제대로 끝내지 않고 크라운을 씌워버렸다는 것과 그 염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더 심해지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쪽이 불편하다 보니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비대칭과 부정교합이 심해져 두통을 동반하게 되었을 거라는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바로 치료를 하자곤 하시더군요. 그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주 만에 어머니의 문제를 일으키던 염증을 싹 걷어내고 새로운 재료로 치아를 치료한 뒤 비대칭을 맞추는 정형외과까지 꾸준히 다녔더니 엄마는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이 돼버리셨어요. 무려 3년을 고생시키던 것들을 불과 한국에서 3주 만에 해결해버리신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프랑스는 신경치료를 하는 치료비만 수십만 원에 또 치아를 채우는 재료비가 또 100만 원 이상은 드는 데 비해 한국은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30만 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신경치료 1회를 하는 비용과 비슷한 금액이었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 덕에 드디어 제대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겸 저와의 휴가를 갖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연지는 얼마 후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했죠.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얻은 것들만 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 녹아 있어서 잘 모르고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가족들을 챙기는 사람들인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쭉 살면서 더 완벽히 한국 사람을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